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7, 8회에 걸쳐서 운명의 1543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세계사적인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게 된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운명의 1543년, 그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연전에 썼던 대한민국 징비록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징비록이라는 제목이 알려주듯이 그 옛날의 이 잘못된 일을 반성을 해서 미래의 환난을 대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짧게는 조선 전기부터 구한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옛 과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를 했고 공동체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게 되었나라는 일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명의 1543년,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강의 내용은 실패 경영학입니다. 한일 관계사를 통해서 본 실패 경영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제가 대한민국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서해 유성룡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과거의 환난을 경계한다는 뜻이죠. 유성룡이 이 책을 썼을 때는 도대체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선의 지도부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전쟁을 맞고 7년 동안 국토와 국민이 쑥대밭이 됐는가를 반성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운명의 1543년은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은 아주 쉽게 근대를 맞을 수가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공동체를 우리들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구한말의 그 험한 근대화 과정을 겪었을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1543년, 모든 것은 그 해에 시작이 됐습니다. 더 좁게 말하자면 조선은 왜 망했고 일본은 왜 흥했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어떤 동력, 어떤 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전진하는가라는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543년부터 서기 1907년까지 어느 시점까지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조선 두 나라만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저 기나긴 세월 동안에 두 나라는 가끔씩 만나곤 했죠. 띄엄띄엄 만나다가 뒤로 갈수록 그 만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1장 탐욕의 대륙 유럽에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다 100년 전인 1452년 동로마가 함락이 됩니다.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로마는 그 이전 5, 4세기에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그 로마 제국의 개통을 이어받고 1000년 넘도록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라고 불리는 터키의 제일 큰 도시 이스탄불이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런데 1452년 이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게 지금의 투르키예, 터키입니다. 단순하게 한 제국이 한 제국을 함락시켰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육로 혹은 해로를 통해서 동과 서, 크게는 중국이겠죠. 중국의 역대 왕조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역로의 한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관할하고 있던 나라가 동로마였습니다. 동로마에 있는 그랜드 바자, 그러니까 큰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동서의 물품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을 하거나
다른 돈이 되는 물건으로 맞바꿔서 가서 큰 돈을 벌었죠.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452년에 바로 그 동로마가 이슬람 세력에 함락이 되고 만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중해 국가의 교역로가 막혀버리고 돈줄이 끊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함을 즐겼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이제 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꼴을 구경하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포르투갈입니다. 지중해 땅끝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맨 서쪽 끝에 있던 나라였죠. 국력도 약하고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지중해 연안 국가와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한 중국과의 그 교역 경쟁에 끼어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역로가 막힌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엔리크라는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로 간다. 육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는 바다의 길을 만든다. 그래서 이 엔리크라는 왕자가 자기의 부하들을 대서양으로 보냅니다. 그때까지 중세 주술시대에 사로잡혀 있던 유럽의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였죠. 바다 끝은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그때까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그 괴물들의 무서운 공포를 뚫고 도달하면은 낭떠러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바다는 길이 아니라 무서움, 공포였죠. 그런데 이 엔리크라 왕자는 바다로 가라고 한 겁니다. 엔리크가 보낸 뱃사람들은 대서양을 남하를 해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을 발견을 하고 인도를 발견합니다. 물론 인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발견이라는 건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또 다른 대륙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다는 의미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이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엔리크라는 포르투갈의 왕자였습니다. 그게 1452년 동로마 함락을 계기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대항해 시대는 동과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서로 간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그 두 문명 공동체가 만나게 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냉기가 종말하고 화기가 탄생합니다. 총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발명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은 긴 창 아니면 칼, 말을 타고 이런 차가운 무기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법도를 지켜가며 한 줄로 서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그래서 지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시대, 그런 전투를 치렀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화약을 쓰는 무기가 발명이 된 겁니다. 아코버스라는 화승총. 뒤에 불을 붙여서 총을 쏴대는 원거리의 적을 큰 소리와 함께 죽일 수 있는 그런 화기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1524년에 이탈리아의 파비아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연합군은 화기,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용맹하기 짝이 없는 프랑스 쪽의 연합군은 용맹과 냉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성로마 제국의 연합군이 이 프랑스 부대를 말도 못하게 대참패를 시키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 1524년에 벌어졌던 그 파비아 전투는 중세의 기술적인 종말을 선언한 거였죠. 그 이후 용맹으로 싸우는 시대는 종말을 하고 기술이 세계를 압도하거나 휘어잡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1524년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파비아에서 벌어졌던 화기와 냉기의 전투 결과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 바로 이는 그 냉기와 용맹과 기사도로 무장한 과거 파이터들의 몰락을 묘사한 그런 소설이었죠.
운명의 1543년에 닥칩니다. 모든 것은 그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은 역사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역사가 늘 마냥 천천히 진행하거나 천천히 조그만 경사를 오르는 것처럼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끔씩 계단처럼 뛰어오릅니다. 1543년이라는 이 해가 최소한 조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역사는 엄청 요만한 단계에서 이만한 단계로 뛰어오른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 해에 유럽이란 문명 공동체, 조선이란 문명 공동체, 그리고 일본이란 문명 공동체에 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에 프롬보르크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북해에 면한 작은 마을입니다. 프롬보르크는. 거기에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한 사제가 살았습니다. 그 신부는 1473년 2월 19일에 폴란드 북쪽,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프롬보르크보다는 좀 남쪽인 토룬이라는 상업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아까 보셨던 이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사제, 신부가 됩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토룬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까지 서 있습니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 다들 아시겠죠.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성은 구리를 유통시키는 업자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죠. 이 가문에서 아주 영민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합니다. 어디에서는 신학을 배웠고 어디에는 물리학을 배웠고 어디에서는 의학을 배웠고 어디에서 수학을 배웠습니다. 또 어딘가에서는 천체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택한 직업이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 코페르니쿠스가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곳이 아까 보셨던 프롬보르크라는 곳의 대성당이었죠. 1543년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지동설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는 논문입니다. 사실 이때 이 코페르니쿠스는 5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뇌 핏줄이 터져서 침대에 쓰러져 있었죠.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부터 이 지동설에 관한 그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제자들과 동료들이 자꾸 이 논문을 발표로 책을 냈었습니다. 본인은 더 궁금했었습니다. 저 프롬보르크라는 대성당에 자그마한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그 천문대에서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컨대 화성이 일직선을 운항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빠꾸를 합니다. 이런 거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별의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신이 만든 조화로운 우주의 운동 법칙에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어느 날 혁명적으로 이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돈다면 하고. 그랬더니 모든 별, 모든 행성의 운동 방식이 정확하게 딱 관찰한 바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게 많이 나눈 결과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 논문을 발표를 하라고 채근을 하죠. 심지어 바티칸에 있던 자기의 친구 신부들도 이 책을 내라고 채근을 합니다. 그때 마침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제자 한 사람이 독일로 가서 뉘른부르크라는 도시에 가서 활자로 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 소책자를 인쇄를 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스승의 침대맡에 바칩니다. 1543년 3월 21일 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2달이 지난 5월 24일 코페르니쿠스가 죽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봉직하던 성당의 한 기둥 아래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1세기 어느 날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퍼뜨렸던 과학의 씨앗,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쑥쑥 자라서 숲이 되더니 꽃을 피우고 수많은 후배 과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21세기 그의 후배 과학자들이
이 기둥 아래에서 초라한 노인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 후배들이 모두 총동이 되고 총집합이 돼서 그 유골이 코페르니쿠스 유골임을 밝혀냈습니다. 바티칸과 척을 졌던 이 과학자 겸 사제는 21세기에 성대한 장례 미사를 치르고 자기가 원래 묻혔던 바로 저기 기둥 아래 다시 묻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발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하늘과 신의 의지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운명을 개척할 필요도 없었고 신이 화를 내면 순종을 하고 신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게 인류로서 맞는 삶이고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동설이 발표된 이후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회전하는 이 지구 위에 버티고 있던 유럽의 인류들이 우주로 내팽개쳐져 버린 겁니다. 드디어 인류는 순응하고 자연에 빌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연을 개척을 해야지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보다 100년 전 대항해 시대를 문을 열었던 엔리크라는 지도자의 의지, 그 뱃사람들의 의지와 실천력이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소한 1543년 3월 21일 이후 유럽의 인류는 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주술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인류로 돌변했습니다. 같은 해 1543년 어느 날입니다. 일본에 다네가시마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가고시마 항에서 2시간을 쾌속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나오는 작은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넉 달이 지난 1543년 9월 23일 바로 그 유럽에서 온 이방인들이 다네가시마에 상륙을 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이 섬에 어마어마한 큰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뱃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거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네가시마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이를 다네가시마의 영주인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는 15살이었습니다. 15살짜리 젊은 영주가, 어린 영주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사람들이 표착했던 그 해안가로 가죠. 배의 선장이 마침 명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필담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봉왕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단순하게 표를 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물과 땔감과 먹을 것만 주면 배를 고치고 곧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티를 벌립니다. 해변에서 파티를 벌리고 성에서 큰 파티를 벌립니다. 즐겁게 술이 오가고 놀고 있는데 저기 빤히 보니까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겨우 가릴 곳만 가리고 있는 약간 까무잡잡하게 생긴 덩치 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직에게 오봉에게 이 도키타카 15살 먹은 소년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왕직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서남 만인, 서남 쪽에서 온 오랑캐들이다. 생긴 건 저렇고 옷은 저렇게 입었지만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엔리크가 개척했던 그 대서양의 시대, 대항해 시대, 그 바닷길을 타고 흘러서 인도를 지나서 지금 말레이시아 근처인 말레카까지 찾아온 바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서쪽 끝에서 온 포르투갈 사람과 저 동쪽 끝에 있는 일본의 소년이 만난 겁니다. 그게 서기 1543년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 도키타카가 자세히 보니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만한 길다란 짝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금 술이 됐는지 그 포르투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 하면 저 멀리 바위 위에다가 흰 술잔 하나를 올려놓고 이쪽 바위 위에 그 짝대기를 그쪽으로 겨눠서 놔둔 다음에
무언가를 이 안쪽으로 채워놓고 실을 뽑아서 그 끝에 또 끼우더니 부싯돌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기록에 따르면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산을 무너뜨리고 철벽을 꿰뚫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면서 술잔이 깨지더라. 시겁하고 모두가 놀랐죠. 이건 듣도 보도 못했던 겁니다. 일본 또한 칼과 창, 활로, 냉기로만 경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고함을 지르는 무기가 자기 눈앞에서 묘기를 부린 겁니다. 이 젊은 15살 먹은 다네가시마 도키타카가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이 총 2자루를 삽니다. 화승총이었습니다. 뒤에 화승, 실을 넣어서 부싯돌로 불을 붙인 다음에 안에 재여있던 화약을 폭발을 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앞에 있는 탄환을 사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코버스라는 소총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기 2정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도키타카가 구입을 합니다. 저게 얼마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쇠로 만든 대포라고 해서 철포라고 불렀습니다. 표착하고 이틀 뒤 다네가시마에 유럽에서 온 철포가 수입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그 이후에 개량과 개량을 거듭한 다양한 철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키타카는 2자루를 수입한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하인 대장장이 야이타 김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베에게 한 자루를 주어서 역설계를 명합니다. 이거를 분해를 해서 다시 만들어라. 국산화를 해라. 라고 하지요. 그리고 한정은 그 당시 전국시대 막부 밑에 있는 승군 대장에게 헌상을 합니다. 대장장이가 만듭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다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뒤뒤를 막는 뚜껑이 문제였습니다. 이 뚜껑, 그러니까 총을 쏘면 격발이 돼서 탄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뒤를 막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뒤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총을 팔아먹은 포르투갈 사람이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그런데 당신 옆에 지금 예쁜 딸이 있다. 그 딸을 나한테 시집을 보내면 내가 뒷구멍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설이 아니라 동화처럼 흘러갑니다. 딸 와카사라고 그럽니다. 이 와카사와 아버지 김페는 몇 날 몇 밤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딸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영주님께 충성하세요.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첫 번째 국제 결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사위와 딸이 후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544년 어느 날 그 포르투갈 사위와 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뒤를 막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알고 봤더니 나사였습니다. 나사산을 만들어서 이를 뺑뺑 돌려서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때까지 일본에는, 조선에는, 중국에는 나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죠. 순식간에 이 실력이 좋은 야이타 김베라는 사람은 나사산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총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딸 와카사는 며칠 지나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죽었는데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위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장 죽음으로 해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도 저 다네가시마에 가면 그 와카사를 묻었다는 그 무덤 위에 있는 작은 자연석으로 만든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살, 이 16살 먹은 다네가시마의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가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합니다. 마침 오사카에서 왔던 상인에게 철포의 설계도를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조건을 답니다.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첫째, 무조건 격발과 조준이 잘 되도록 할 것. 둘째, 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넣지 말 것. 장식하지 말 것. 아주 실용적인 무기로만 제작하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이 상인이 가져간 조총 그리고 설계도는 훗날 일본의 남서쪽 규슈 지방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뒤에 일본을 다시 찾았을 때
자그마치 30만 정이 넘는 조총, 철포가 일본에 유통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개량된 철포가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543년 9월 23일에 그 철포가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이틀 뒤에 구입을 했고 1년이 지나서 그 철포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하야부사라는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계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우주를 떠돕니다. 일본의 항공우주국, 미국의 나사 정도 되는 데죠. 이 항공우주본부에서는 그 7년 동안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이 하야부사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 하야부사 부활을 합니다. 2010년에 이 하야부사가 작은 소행성에 착륙을 해서 소행성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또 많은 세계 속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 하야부사 우주선을 발사한 곳이 이 다네가시마입니다.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조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1543년에 당시의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상륙했던 그 자리에 400년 뒤 최첨단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론칭하는 그런 본보고 샀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543년 조선은 이랬습니다. 실록에는 살우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소잡기를 일삼다라는 뜻입니다. 개국을 하고 건국을 하고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때였죠. 그 150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리학과 유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균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국립기관, 국립교육기관에서는 교실에서 소 잡아먹는 게 일상사가 돼 있었고 선비들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공교육이 붕괴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500년대 초 연산군의 폭정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연산군은 교육이고 뭐고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폭정으로 살았죠. 그 연산군을 보다 못해서 사림 세력이 중중반정을 일으킵니다. 성리학에 가르치고 있는 도덕 정치를 연산군이 완전히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붕괴된 도덕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정반정을 일으켰다고 자기네들이 명분을 내걸고 그 도학 정치를 하겠다는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들을 중앙 정치권으로 데려옵니다. 소위 사림이 득세를 하죠. 그 득세한 사림들이 붕괴된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1543년 어느 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조선의 경상도 영주고 그다음에 수능이고 날짜는 미상입니다.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을 만듭니다. 지금 소수서원은 이름이 바뀐 조선 최초의 서원이 1543년 어느 날 조선 수능에 설립이 됩니다.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이면서 성리학의 종교기관입니다. 성리학의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선비들의 공부하거나 배워야 할 바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인 거죠. 공교육기관이 못할 일들을 자기 살인들이 지역 살인들이 대신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고려 때 성리학 서적을 수입해온 안향이라는 사람의 고향인 바로 그 수능 풍기 땅에 서원을 만든 겁니다. 그가 이름을 지었던 백운동 서원은 송나라 때 주자학을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자 그 주의가 처음 만들었던 서원 백록동 서원을 그대로 이름을 본딴 서원입니다. 조선이라는 문명 공동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중앙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건국 이념, 즉 성리학이 민간 단위로 저 조선 팔도의 저 맨 끝까지, 맨 끝에 있는 지식인들에게까지 성리학이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리학이 비로소 국가 이념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은 지동설의 발견이나 철포, 조총의 발견과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리학은 바깥으로 외발하려는 이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를 잘 유지를 하고 이 안에 위계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을 집약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이론이죠.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철학이 성리학입니다. 서기 1543년 한 문명 공동체에서는 서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현행 질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이념을 가진 그 성리학을 교육시키려는 서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운명 공동체에서는 철포가 수입이 됐는데 국내에서 발명이 된 게 아니라 저 멀고 먼 또 다른 문명 공동체에서 가지고 온 철포가 수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문명 공동체에서는 지동설이라는 쇼킹할 이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위치를 역전시키고 인류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이론이 발표가 됐죠. 1543년 몇 달 차이로 벌어진 이 세 가지 사건이 그 이후에 새 문명 공동체의 역사 진행 방식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역사가 움직일 때는 기술도 있고 동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성사가 너무나도 큰 차이로 벌어지면서 서로 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서기 1543년을 운명의 1543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후 조선, 일본, 유럽에서 벌어진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